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내리치는 크렘린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모스크바 대공, 러시아 최초의 차르 이반 4세입니다. 이반 4세는 3살이 되는 해에 그의 아버지 바실리 3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나이에 차르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반 4세가 너무 어렸기에 바실리 3세의 아내이자 그의 어머니 옐레나가 5년간 섭정을 하게 됩니다. 옐레나는 바실리 3세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아들의 섭정을 시작했을 때 그녀 또한 정치적 경험이 없는 23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옐레나는 아들 이반을 보호하기 위해 친정인 글린스키 가문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왕위에 도전하는 바실리 3세의 형제들 드미트로프의 유리와 스타리트샤의 안드레이를 투옥하고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려는 유력한 대귀족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평소 성품이 거만하고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옐레나는 자신을 도와주던 숙부 글린스키가 사망하자 정치 기반이나 수완이 없는 그녀의 애인 텔렘네프 오볼렌스키를 권력의 중심에 앉혀 반대파를 늘릴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섭정 5년 만인 1538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독살당하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이반 4세는 청각장애를 가진 동생 유리와 함께 생존을 위한 매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타고난 왕제의 기질로 일찍부터 글을 읽는 방법을 깨우치고 문헌들을 접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자신의 어머니가 어째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족과 친구들마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귀족에 대해 분노와 증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귀족들의 학대는 그저 어린 왕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에서 왕과 귀족의 대립구도 설명을 위해 잠시 이반 4세의 할아버지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반 4세의 증조할아버지 바실리 2세는 유력 봉건 귀족이자 삼촌들, 사촌 형제들에게 2번의 반란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바실리 2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장님 왕 바실리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바실리 2세는 결국 자신의 왕위를 되찾아 왕권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반 3세가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밖으로는 분리된 공국을 합병하고 내부적으로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시행하며 걸림돌이 되는 귀족들을 체포하거나 처형해 모스크바 대공국의 기초를 다진 인물입니다. 이반 3세의 이러한 전제정권으로 이를 갈고 있던 대귀족들은 내재된 복수심을 보호자가 없는 그의 어린 손자 이반 4세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귀족들이 이반의 침실에 달려들어와 소리를 질러대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거나 누더기를 입히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늘 배가 고파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더러운 신발을 이반의 침대 위에 올려놓는 등의 심술을 부리는 등 이반 4세의 인격 형성 시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청년기에는 대귀족들이 불안정한 왕권을 쥐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통치에서 배제당해 한량으로 지내다 얻게 된 매독 또한 그의 난폭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7세가 된 이반 4세는 아름답고 똑똑한 귀족 여인 아나스타샤 로마노브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기에 그녀 앞에서는 언제나 순한 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스타샤와의 사이에서 슬아 6명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4명은 모두 어릴 때 사망하여 2명의 아들인 이반과 지적 장애를 가진 표도르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반 4세는 결혼 이후부터 아내의 영향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통치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1550년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회의를 소집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잘못을 시정하며 내가 이전에 저지른 사악한 행동들은 내가 고아였던 탓에 귀족들에게 나쁜 짓을 배운 탓이니 잊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부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라고 이야기해 존경받는 통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회의를 통해 법전을 편찬하고 농민들의 권리나 뇌물처벌에 대한 규정들을 정하고 중차대한 일들을 맡김으로써 대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의 영토를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영토 확장이 아닌 팽창 수준으로 평균 1년에 35,000제곱킬로미터씩 확장되었으며
이 넓이는 현재 대만의 국토 면적 정도로 1550년부터 1700년까지 약 150여 년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1551년에는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 도시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일조했으며 인쇄소를 건설해 러시아 인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1556년 대대적인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 개혁을 통해 탄탄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 내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가장 위협적이던 카잔 칸국을 정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나머지 칸국들의 자발적 복종을 받아냈으며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고 특수계층을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세금, 인력,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입지전적 인물이 바로 이반 4세입니다. 그가 넓힌 영토와 힘을 기반으로 표트르 대제의 근대화나 스탈린의 산업화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반 4세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대귀족 숙청을 위해 왕권에 도전하는 이는 물론이고 반역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나 이유도 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에는 며느리를 폭행해 유산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까지 때려 죽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작품으로 그려질 정도로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카잔 칸국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념해 이반의 명령으로 아름다운 성 바실리 성당이 건축되었는데 이 성당을 지은 장인이 더 이상 이보다 아름다운 성당을 짓지 못하도록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행들로 그에 대한 평가 또한 갈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반 4세가 아나스타샤와 결혼한 이후에는 살인 행위를 멈추었다는 것인데요. 아내가 사망한 직후부터는 다시금 폭주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내를 데려가는 해를 끼쳤다며 그러므로 나도 하느님에게 해를 끼칠 권리가 있으므로 똑같이 행동하겠다 다짐하고는 귀족들이 아내를 독살했다 믿으며 광기에 보복이 시작됩니다. 성직자 또한 예외가 없었으며 그의 살해 목록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혹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이후 황후들을 들였지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해 총 8번의 많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망할 때까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1564년 어느 날은 느닷없이 모스크바에서 자취를 감추고 작은 마을에 틀어박혀 한 달간 지내다가 나타나서는 오프리치니크라는 친위대를 창설해 러시아 전역을 돌며 귀족뿐 아니라 도시와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게 했는데 죄 없는 백성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살육하였고 모든 이들이 공포에 떨게 되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1572년 오프리치니크 창설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오프리치니크는 이반 뇌제를 상징하는 대표적 조직으로 악명 높았으며 후대에 러시아에 등장한 KGB, NKVD, 체카 등과 같은 비밀 경찰 조직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오프리치니크의 학살을 피해 동쪽으로 도망친 농민과 시민들이 영토 확장과 시베리아 개척을 불러오기도 하였으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 분위기로 1571년 크림 칸국이 모스크바까지 침략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약탈은 물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되자 이반 4세가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반 4세는 오프리치니크로 활동했던 측근들을 옆에 두고 정치를 했는데 이들조차 언제 숙청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반 4세는 사랑했던 아내 아나스타샤와의 사이에서 얻은 황태자 이반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일찍 이반을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전쟁에 데리고 다니거나 교육을 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공포정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황태자비를 2명이나 강제로 수도원에 보내버리는 등 악행을 저질러 불화가 심화되던 중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81년 어느 날 임신한 세 번째 황태자비 엘레나가 얇은 옷을 입고 있자 경박하다며 며느리를 폭행해 사산하게 되었고 자식을 잃은 황태자가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자 이성을 잃고 날카로운 지팡이로 아들을 사정없이 폭행해 치명상을 입은 이반은 3일 뒤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은 이반 뇌제 아들을 죽이다.
1581년 11월 16일이라는 작품으로 19세기 러시아 화가 일리아 레핀이 그 당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자 광기와 폭력의 시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과거 이반 4세의 일화를 빗대어 상상해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반 4세의 얼굴은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어느 노인을, 황태자의 얼굴은 레핀이 아끼던 작가를 모델로 그렸으며 너무나 생생한 절망과 슬픔의 표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간 폭군이라는 평가만을 받았던 이반 4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켜 버리게 되었고 레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 버리고 맙니다. 신성시대던 차르 일가를 인간적으로 묘사한 그림의 로마노프 왕조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고 관객들은 졸도하기까지 했으며 1913년 아브람 발라쇼프란 자가 칼로 그림의 얼굴 부분을 찢어 훼손시키는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당시는 레핀이 살아있었기에 직접 복원했지만 이후 또 한 번의 테러로 4년간의 작업 끝에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반 4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행동과 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린 시절 왕이 되었기에 대귀족들로 인해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잔인한 숙청과 학살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그 시대는 봉건제와 전제군 주제의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과도기였기에 열세의 노인 군주로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하고 잔혹한 행보로 첫 번째 아내 아나스타샤의 죽음이 사실은 이반 4세의 수은 중독에 의한 영향인 것이다. 귀족에 의해 독살당한 것이 맞다. 혹은 황태자는 이반 4세에게 맞아 죽은 것이다. 독살당한 것이다. 라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하며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반 4세는 1584년 3월 28일 체스를 두려는 순간 갑자기 뒤로 넘어가며 사망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후계자 표도르 1세는 허약한 데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후계자 없이 요절하는 바람에 류리크 왕조가 끝난 1598년부터 1613년 새로운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되기 전까지 러시아는 15년간 혼돈의 동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부터 노년의 죽음까지 결코 평범할 수 없었던 가혹한 운명을 가진 차르 이반 4세였습니다.